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포럼장에서 한 미국 전략가가 한국은 석유보다 강한 자원을 가진 나라라고 말하자 중국 대표단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단 15분 후 그들이 회의장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외교 국방 전문가들이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들을 압도했을까요? 시작 전에 살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니콜라스 브리노입니다. 유엔 국제물류전략연구소 선임 고문이자 전직 나토 해상작전 분석관이죠. 전 세계 주요 항만과 물류 라인을 분석하는 일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숫자와 데이터만 믿는 냉철한 전략가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이런 성향은 제 유년 시절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린 시절 이탈리아 북부 물류 붕괴 사태를 목격했거든요. 당시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북부 이탈리아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식료품 공급이 끊기고 약품이 부족해지고 공장들이 멈춰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다가 없는 국가는 곧 무기력한 섬이다. 이 생각은 제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빈 선반만 가득한 슈퍼마켓을 방문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 분노한 어른들, 공포에 질린 노인들. 그날 이후로 저는 항만과 물류에 집착하게 됐어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후 곧바로 나토 해상작전 분석 부서에 들어갔습니다. 10년간 유럽 전역의 해상 안보를 담당했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국제물류전략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해양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 철저했어요. 그 기준에서 한국은 중간국 이상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은 있지만 기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류, 그저 문화적 현상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세계 해양 강국들의 지도가 걸려 있었지만 한국은 그 지도의 변방에 작은 점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죠. 물론 이런 생각들은 제가 한국을 제대로 알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해양 없는 국가는 언제든 고립된다. 이 신념은 제 모든 분석의 기본이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반도이지만 북한으로 인해 사실상 섬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의 해양 전략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국제포럼에 참석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웅장한 강당은 세계 각국의 전략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발표자들이 차례로 자국의 해양 전략을 자랑하는 시간이었죠. 미국 대표는 핵항모 전단의 우수성을, 중국 대표는 1대1로의 해상 실크로드를, 러시아 대표는 북극해 항로 개척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의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별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대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엔 피식 웃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수치를 들이대며 한국의 기적을 운 좋은 예외 취급하던 그 자리였으니까요. 중국 대표단은 K-팝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아냥댔고 독일 방위산업 고문은 한국은 원자재가 부족하니 결국 외부 의존 국가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지만 그 한국 대표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확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표정이 제 마음 한구석에 의문을 심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한국 대표는 파워포인트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해양 물류의 흐름도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오히려 세계의 자원 흐름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가 맞는지 노트북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맞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놓쳤을까? 한국의 위치가 단순한 점이 아니라 연결선의 중심이었다니. 그 의문은 곧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대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박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바다의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선입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럼 발표가 끝난 후 한 고위 한국 해군 전략 참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진 않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브리노 고문님, 그 프레임으로는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시죠. 직접 보시죠. 그의 초청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꾸는 초대장이었어요. 최 참모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매일이 생존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국방 외교 특급 초청자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항, 부산신항, 삼성중공업, 창원 K9 조립공장, 해군작전 사령부까지. 그 순회는 제 선입견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무역 통로가 아닌 국가의 동맥이었어요. 인천항에서 만난 물류 관리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합니다. 하나라도 지연되면 세계 어딘가의 공장이 멈춰섭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도 여전히 가동 중인 현대중공업 조선소였습니다. 그곳에서 20대 여성 용접사가 완벽하게 LNG선의 내부를 실링하는 장면을 목격했죠. 용접 불꽃이 어둠을 가르는 모습은 마치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나요? 용접사는 헬멧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배는 유럽까지 갑니다.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지키는 길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존립을 위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밤바다는 수많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해양 전략에 대한 기존 분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피상적이었어요. 숫자와 통계는 있었지만 그 뒤에 숨은 의지와 전략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전환점은 부산신항국제관제센터에서 찾아왔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부산항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곳에서 본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매일 처리하는 전 세계 컨테이너 흐름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게 됐어요. 화면 가득 펼쳐진 그래프와 숫자들. 그것은 단순히 수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해상 재분배 허브였던 겁니다. 화면 앞에서 설명하던 관제센터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혈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통계 자료들은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어요. 관제센터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설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양 전략입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화면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점들이 지구본 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실시간으로 이동 중인 선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관제센터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브리노 고문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한 중간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물류의 중추신 경계입니다. 그의 말은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물류망을 설계하고 있는 전략 국가였다는 사실을요. 제가 지금까지 본 숫자들은 표면에 불과했습니다. 해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빙산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날 밤 부산의 한 레스토랑에서 최 참모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물었어요. 이제 우리가 왜 자원이 없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자원이 없어서 오히려 더 큰 전략을 갖게 된 거군요. 최 참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의 말에는 역설적인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오히려 강점이 된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철저히 재분석했습니다. 해양, 조선, 방산, 디지털 물류, 기후 대응 선박까지. 한국은 모든 해양 기반 전략 기술을 하나의 구조 안에 융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핵심엔 결핍을 기회로 전환한 의지와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전략을 키운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만난 엔지니어 김준호 씨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석유도, 가스도, 철광석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옮기는 배를 만들자고. 그 간단한 논리가 세계 1위 조선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상상도 못할 발상의 전환이었죠. 한국은 자원 부족이라는 약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바꿔낸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 제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울산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산업단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략이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없는 것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전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접근법이었어요. 마산의 한 방위산업연구소에서 만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줄 기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죠.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생존의 필요성에서 전략을 발전시켰고 그 전략이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연구소를 나오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장악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술 이면에는 강력한 전략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의 흐름을 설계하고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에 집중한 것이죠. 창원의 한 공장에서 만난 노동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부품이 없으면 세계의 공장들은 멈춰섭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만든 핵심 부품들은 이미 세계 산업의 필수 요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원은 없지만 자원보다 더 중요한 기술과 전략을 가진 나라. 그것이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UN 해양전략 총회. 저는 유럽 대표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제 앞에는 세계 각국의 전략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제가 존경해온 거장들도 있었고 제 의견에 항상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원이 없는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략 그 자체이며 21세기 해양 패권의 청사진을 가장 먼저 완성한 국가입니다. 청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전략적 사고는 무한합니다. 한국은 그 무한한 자원을 활용해 유한한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데이터와 사례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해양 전략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어요.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어떻게 세계의 자원 흐름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결성입니다. 한국은 자원을 소유하는 대신 자원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죠.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죠.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모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연구소 보고서의 결론을 바꿨습니다. 자원이 곧 권력이라는 전통 공식을 접속이 곧 전략으로 전환한 첫 번째 나라, 한국.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저희 연구소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제 동료들 중에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미국 전문가는 냉소적으로 말했죠.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시각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그런 운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제 반문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어떻게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로서요. 한국의 접근법은 이미 많은 나라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 전략의 축복을 받은 나라들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을 떠나던 날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기 창문 밖으로 부산항이 보였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컨테이너선들이 바다를 가르며 항해하는 모습. 그곳은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쉼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전 세계가 한국의 바다 위에서 숨쉬고 있음을 느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자 한반도 전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이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섬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세계 해양의 중심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 그것은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상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탈리아 북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물류가 마비되어 깜깜한 도시를 본 그 기억이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취약성을 극복했습니다. 아니, 그 취약성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고전적인 해양 전략의 격언이었지만 한국은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기에 오히려 세계의 자원 흐름을 설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진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내식을 먹으며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방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결핍이 창조한 혁명 한국의 해양 전략. 이 보고서는 나중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논의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처음에는 이 보고서를 불편해했지만 곧 그 내용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탈리아가 한국처럼 자원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더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역설적이지만 한국은 결핍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비밀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금 유엔에서는 21세기 해양 전략의 교본을 만드는 중입니다.
표지는 한국의 LNG선, 제1장은 부산항입니다. 그리고 그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죠. 21세기 가장 강력한 자원은 그 자원이 없어서 만들어진 전략이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해양 국가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일종의 희망이 되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지 1년, 전 세계 해양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원 확보에서 전략 접속으로.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야경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날 만났던 용접사의 말이 적혀 있어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지키는 길.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국의 해양 전략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다른 나라들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제 강연이 끝난 후 여러 국가의 대사관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인프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의지와 전략적 사고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결핍을 기회로 전환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도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석유나 가스가 없어도, 희소 금속이 없어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다를 통해 세계를 바꾸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느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바다, 우리가 만든 전략. 이제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석유도, 금도, 다이아몬드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지. 자원이 없어 오히려 더 강해진 나라의 역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세계 각국의 전략가들을 이끌고 와서 한국의 해양 전략을 보여주죠. 그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부산항에서 바라본 항만 물류의 장관을 보고 나면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한국인들의 그 특별한 마음가짐을요.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개발도상국 대표단들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려고 합니다. 특히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전략과 기술로 국가를 발전시킨 한국의 사례는 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지난달 케냐에서 온 한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원을 팔아 생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은 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석유와 광물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전략적 사고와 기술력은 고갈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원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혁명이었습니다.
결핍에서 풍요를 창조하는 혁명. 그리고 그 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혁명에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